일본이 결국 모레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원전이 폭발된 지도 12년, 그동안 쌓인 오염수는 134만 톤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버리는 데는 적어도 30년이 걸립니다. 우리 정부는 정화장치 필터를 더 자주 바꿔달라는 걸 포함해서 7가지 요구 사항을 일본에 전달했는데 이 중 일부에 대해선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오늘 밝힌 공식 입장은 일본 측 계획에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다. 다만 방류에 찬성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의 발표부터 이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강요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解消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지난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한 지 2년 4개월여 만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 덕분에 국제사회의 이해가 넓어졌다며 자국 내 어민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도 곧바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放出の実施にあたっては当面の間慎重に少量での放出から開始することとしており2段階に分けた放出を計画しております。 도쿄전력은 알프스라는 장비를 통해 방사능 물질을 제거한 오염수를 탱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중 수소는 알프스 장비로도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바닷물로 희석한 뒤 해저 터널을 통해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전체의 2.3%인 3만 1,000톤을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해 방류 당일부터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 134만 톤을 전부 방류하는 데만 3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오염수 방류에 따른 환경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이번엔 후쿠시마현에 나가 있는 김현일 특파원 연결해 현지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특파원. 뒤로 배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은데 후쿠시마현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오나하마항에 나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남쪽으로 60km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제가 서 있는 여기도 쓰나미가 덮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부터 이곳을 돌아다니며 어민 여러 명을 만났는데 대다수가 오염수 방류 발표로 생계가 더 걱정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심지어 기자에게 당신 같으면 생선을 사 먹겠느냐는 반문도 했는데 어민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これから取り捨てらが大変だっちゃやっぱり風評被害でほらね食い値とか食えるとかっていう問題が出てくれば魚が売り値が漁師さん一番困るからの。 네, 일본 어민들도 상당히 불만이 큰 모습인데요. 그런데 일본에선 방류에 대해 어쩔 수 없다며 찬성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왔는데 현지 분위기는 좀 다른 겁니까? 일본에선 지속적으로 방류 반대 여론이 하락하는 추세긴 하지만 당장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이곳에선 반대 목소리가 더 큽니다. 앞서 이곳의 제일 큰 수산시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 12주년 때 또 그리고 우리 정부 시찰단이 왔던 지난 5월에 이어서 벌써 3번째 찾아본 곳입니다. 그런데 예전과 마찬가지로 찾는 발길이 뜸한 상태였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아예 음식점들은 문을 닫은 곳도 많았습니다. 상인들은 기시다 총리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끝까지 책임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としていただくっていうのをそうしてもらわないとやっぱ私らにとっては死活問題ですから、責任を全うしていただくただそれだけです。 제가 만나본 이곳 주민들은 그동안 힘겹게 지역 재건을 위해 노력해온 게 자칫 오염수 방류로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일 특파원이 후쿠시마 현지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강력 사건은 잇따르는데 경찰이 이를 제대로 막아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전에서 은행턴 강도가 유유히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달아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강도 잡겠다고 경찰이 250명이나 투입했는데 이틀 동안 누군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는 사이 빠져나갔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은행 영업점을 털 땐 헬멧에 점퍼 차림, 오토바이를 훔칠 때는 모자를 쓰고 우산을 들었습니다. 신협에서 3,900만 원을 훔쳐 도망친 강도는 신중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250명을 투입해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범인이 누군지 전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건 어제. 하지만 하루 전 이미 범인은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뒤늦게 범인을 특정하는 바람에 수배나 출국 금지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옷을 계속적으로 갈아입고 이동 수단도 여러 개를 하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특정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범인은 40대 남성입니다. 자주 옷을 바꿔 입었고 훔친 오토바이와 지인 차량, 대중교통을 번갈아 이용했습니다. 범행 2주 전 지인 차량을 빌렸고 출국 직전 돌려줬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범인은 도박빚에 시달렸던 걸로 알려졌고 올해 범행을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범인을 놓친 경찰은 지금으로선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한 뒤 체포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번에는 뉴스룸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로 넘어왔습니다. 이 중 한 대가 서울 상공에 진입했고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 3km 거리까지 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 일이 처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2014년엔 청와대 상공, 2017년엔 사드 기지까지 침투했습니다. 그때마다 군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도 과거부터 무인기 전력 강화하자, 레이더 탐지 강화하자며 막대한 예산 쏟아부었습니다. 그중 하나로 북한 도발 감지하겠다며 차세대 정찰용 무인기를 개발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이 무인기는 비가 오거나 날씨만 습해도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세금 1,5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의 정찰 무인기가 적의 공격 징후를 포착합니다. 무인기는 곧바로 이를 알리고 전투기가 출격해 적진을 타격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유사시 정찰 임무를 하는 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UAV-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10여 년간 약 1,54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을 때는 무인기를 아예 띄우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진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막는 에어필터를 기체 밖에 설치해서입니다. 습한 날씨에 무인기가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져 젖은 에어필터가 얼게 되고 결국 엔진 출력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결함이 생겼음에도 ADD는 경미한 결함으로 분류했습니다. 군에는 비가 오거나 습한 날씨는 피해서 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500억이나 투입된 군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의 현재 지형이라든가 기후와 관련졌을 때 이러한 것들이 시정되어야만 운용될 수 있고 이러한 점들이 빨리 고쳐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DD 안팎에선 개발 초기만 해도 최신 기술이었지만 개발과 전력화가 길어지면서 기술 보완이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DD는 개발 중인 사업이라 결함 등에 대해 답변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ADD는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과 ADD는 지금 설계를 변경하면 사실상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차세대 무인기를 개발할 때 결함을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과일을 꼬치에 꽂고 설탕물을 묻혀서 과일 사탕처럼 만든 탕후루가 요즘 인기입니다. 문제는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 먹고 남은 걸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바닥은 끈적거리고 꼬치는 날카로워서 청소도 쉽지 않습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시간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시민들은 탕후루를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요. 바로 옆쪽에는 나무꽂이를 끼울 수 있는 큰 통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걸 막기 위해 상인이 설치한 겁니다.
하지만 골목 바닥에는 먹다 버린 탕후루 과일과 꼬치 등이 버려져 있습니다. 더 돌아봤습니다. 화단에도 하수구 위에도 계단에도 탕후루 쓰레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15분간 땅에 떨어진 탕후루 꼬치를 주워봤는데요. 준비해온 1.5리터 페트병이 금세 가득 찼습니다. 세어보니 30cm 길이 나무 꼬치가 80개나 됩니다. 이곳에는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닥 아래에는 탕후루 꼬치 쓰레기들이 무더기로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일반 봉지에도 이 뾰족한 나무 꼬치가 꽂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곳 근처에서 먹다가 그대로 버리고 간 걸로 보입니다. 지저분해지잖아요. 끈적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한 사람이 버리면 거기에 계속 이제 버리게 되더라고요. 편의점과 식당, 카페에는 탕후루 반입 금지 안내문까지 붙었습니다. 쓰레기봉투 버리면 찢어지니까 그리고 저희도 버리니까 난감해서 버리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탕후루를 파는 곳도 방법이 없습니다. 가게 주변에만큼은 제가 수시로 체크 정리를 하죠. 그냥 드시고 나면 제 집에 갖다 주세요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탕후루 꼬치는 부러뜨려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잘 썰리지도 않아요. 꼬치는 빗자루에도 이렇게 걸리고 또 앉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려요. 하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버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맞네 이게 또 하기가 엉거리니까. 치우다 보면 날카로운 꼬치에 찔려 다칠 때가 많습니다. 탕후루뿐 아니라 감자나 닭꼬치 등 다른 것들도 문제입니다. 저도 피나고 그랬습니다. 끼워도 이렇게 뚫고 들어오죠. 뾰족하니까. 환경부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잡히는 건 없어요. 가이드라인에는 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꺾어서 버려달라든지 이 정도 추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탕후루를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버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것도 좋지만 뒤처리도 아름다워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카메라 한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